배호경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에 뉴스를 켜면 우리가 과연 이 사회를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젊은이들은 나 자신의 문제까지 어쩌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저명한 사회 인사들이나 학자들이 나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밖에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효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 현 사회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이런 사회에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과연 정치인들이 또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야말로 이러한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출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효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강좌를 펼 생각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왜 효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네 강좌를 열어갈 것인가, 효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위상과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효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효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효라고 하는 단어를 늘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효를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나한테 넌 효를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대답을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효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적 문제까지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에 과연 어른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는 생활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과연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는가?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있는가? 존경할 만한 스승님이 계시는가? 그러면은 어른으로서 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감응하는 것입니다. 효는 어느 일방적으로 누가 해서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효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0으로 출발해서 수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게 효입니다. 또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효의 감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어떻게 우리 이 사회의 후학들에게 효라고 하는 것을 저변에 깔 수 있을까? 저변에 그야말로 교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효를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효가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네 강좌가 전부가 다 우리가 스스로 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강의가 있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강의장에서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효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효를 느끼는 게 아니라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효라고 하는 것은 늘 들어오면서도 어떻게 하는 게 효다,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듣는 효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뭐였냐면은 막무가내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사실 잘한다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 공부 열심히 잘하고, 또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뭐 심부름 잘하고, 또 성적 1등 맞고, 이러는 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효의 다일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행동하지 않으면 감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말을 몰라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일이에요. 크게는 우리가 크게 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인간이 받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게는 내가 행복을 나누는 일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행복을 나누는 일이요, 크게는 최고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효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일일까? 우리가 거창한 생각을, 그동안에는 늘 효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강요했던 거였어요. 부모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마치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일처럼 우리는 효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말은 우리가 귀 갖다 갖게 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자식에게만 강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활 사고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사고의 영역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생활 패턴, 이러한 것들은 바로 복제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문화유전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품에 앉아서 젖을 먹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부모님에게서 복제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받겠지만 요즘 교육은 효라고 하는 말을 강의하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복제되어져서 내가 행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효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래서 가족 간에 바로 이 효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며 소통이며 배려이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효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즘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식을 뭐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예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치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것처럼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바로 효는 예와 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학문적으로는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는 것이 예가 아니라 또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태도를 하고 이것이 물론 예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 중에 아주 작은 것이고 그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바로 하늘의 법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법도를 인간의 행동의 의칙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늘의 법도를 인간의 의칙으로 삼는 그 기준을 그와 같이 두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들이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길거리를 가면 한복 입은 분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복 입은 사람을 관광지에 가면 저희 지금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라고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젊은 아주 그 커플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거기 그 여행하는 여행객들 가운데 그렇게 한복을 빌려 입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복을 입으면 걸음걸이도 달라져야 되고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 한복을 입고 그냥 바지 입은 청바지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아까 이제 예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예라고 하는 거, 또 효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 때에 적절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박물관에 가서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보석이 내게 적절치 않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개념이 이와 같이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 시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현 사회의 현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조모님 또 부모님 많은 형제들 사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밥상머리에서부터 늘 조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예절 교육을 받아요. 밥상에서 그렇게 받았고 또 조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께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나갈 때는 인사를 어떻게 해라. 돌아오면 할머니 반드시 방에 들려서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먼저 해라. 옷 벗기 전에 할머니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됐어요.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배웠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해질 걸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면 부모님과 자식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어떠세요? 제가 방학 동안에 미국에 여행을 한 20일 동안 하고 왔는데 그곳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그래요. 많은 가정들이. 왜 그러냐면 각자가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하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날을 잡아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게 다예요. 우리도 어쩌면 머지않아서 이제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어떤가요? 아침 식사 같이 못해요? 또 저녁은 퇴근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날 말이 됐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되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밥상머리 교육이 돼요?
어머니 얼굴을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눈 비비고 밥상에 머리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옛날에 이러한 효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와 같이 펼쳐서 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지역에 향교지를 집필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향교지를 집필했는데 마침 제가 뭐 효자, 효부, 정려, 또 문인 이 파트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집필을 하면서 정말 개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효자, 효부에 해당되는 그 소개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단지와 할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단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젊은 학생들은 단지라는 말도 모를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명이 다 됐어. 편찮으셔서. 명이 다 되셔 돌아가실 임종 때가 되면은 자식이 손가락을 칼로 끊어가지고 피를 부모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그게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거죠?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이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뭐 3일 동안 뭐 생명이 이어졌다, 뭐 하루를 더 넘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향교지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효자, 효부의 내용이에요. 할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벨 할자입니다. 저게 할고는 엉덩이 살을 베가지고 부모님이 임종 때가 돼서 돌아가실 즈음에 자기 엉덩이 살을 베가지고 끓여서 부모님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어디 우리 젊은 학생들 그거 가능하세요? 어느 부모님이 내 자식이 엉덩이 살 베가지고 끓여주는 거를 안다면 입에 넣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가 향교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후학들이 이 단지 할고라고 하는 효도의 효도하는 그 방법, 이것을 과연 그 문장을 보면서 뭐를 느낄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이런 효를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후배들에게 강요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효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것이고, 내가 행하려니 도저히 못하겠고, 안 하고 버리자니 이건 폐륜화 같고, 그야말로 이 효가 무겁고 무거운 하나의 어떤 숙제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효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효는 감흥이에요. 요즘 그 방송에서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여자친구 생일에 여자친구가 뭐 조금만 가벼운 것을 해줘도 고마워 이러는데 우리 이 친구들 부모님들한테는 어때? 부모님은 늘 자식들한테 잘하는데도 엄마 고마워요 이 말 그렇게 쉽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생일에는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생신에는 엄마 생일이었어? 제가 그 광고를 우연히 들으면서 참 재밌다. 정말 좋은 멋진 광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만큼 우리들이 사실은 부모님에 대해서 배려한다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잘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효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맹무백이 공자님께 효를 물었어요. 효를 물으니까 공자님이 효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대답하신 게 아니고 효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부모 유기 질지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오직 유자예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병이 날까? 내 자식이 혹시 날씨가 추워졌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갔는가? 내 자식이 밥은 먹고 갔는가?
오직 부모님은 내 자식을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효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효를 물었는데, 효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하는 건데 왜 공자는 저와 같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행동을, 학교에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벗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떤 거를 걱정하실까? 우리 부모님이 뭐를 걱정하고 계실까? 이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게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내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효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그 마음을 배려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내가 걱정하시지 않게 조금 일찍 들어가야지. 내가 밖에서도 행동을 조금 반듯하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내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효이다. 다른 게 효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부모님께 내가 미꾸꾸트를 사다 주는 게 효라고 생각한다면 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효이다. 그래서 그 효에 대한 것은 시중지도다.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중지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딱 맞아야 된다. 우리가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시중이라는 말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시중이라고 하는 건 때에 딱 맞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효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이 먹어서 일정한 나이가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초등학교, 지금 여러분들 많은 나이에는 대학교 때는 대학교에 맞는, 그때에 맞는 효를 하는 거예요. 효는 내가 어느 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 뜨면 그때부터 바로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중지, 저는 여기 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거는 정성성자예요. 근데 우리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내가 정성을 들이고 어느 때는 내가 정성을 안 들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아이니 잠시 동안도 내 몸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만약에 가리이면, 만약에 내게서 내 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침에 학생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만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날 때 어머니가 아침에 매번 학교를 무엇을 먹여보내려니까 깨우세요. 깨우시는데 어머니가, 내가 우리 엄마 나 깨우려면 힘드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애야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면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또 와서 깨우고 또 와서 깨우고 이제 3번, 4번 어머니가 와서 부르다 보면 어머니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정성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족으로서 내가 나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바로 시중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요임금 이야기합니다만은 요임금 때에 백성을 가르치는 도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기 보면은 자식에게 효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버지는 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의롭지 않으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할 때 올바른 잣대를 잴 방법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식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유전자, 밈을 통해서 우리 내 가치관과 판단력 이러한 것들이 복제되어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행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판단하시는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린다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아버지를 이와 같이 바로미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신 거죠. 아버지는 의로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러면은 아버지와 이와 같이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반듯하고 항상 올바르고 이거는 조금 딱딱하죠.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어머니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돼요. 자애로워서 그 가정의 모든 내 자식이 지금 힘든 일, 내 자식이 곤란을 겪는 일, 지금 고민하는 일, 내 남편의 힘든 일,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 쌓아 안으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 치마폭이 우리는 보통 몇 폭 치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옷이 그래서 치마폭이 넓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이쪽 폭을 가지고 저쪽을 덮고 저쪽 폭을 가지고 이쪽을 덮고 어머니는 항상 이와 같이 자식들이 수도 없이 고민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때요?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방황하고 하셨죠. 또 진로 문제로 부모님 걱정 끼쳤잖아요. 이럴 때 엄마는 항상 내 편에 서서 따뜻하게 너 힘들지?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니?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으로 하여금 어때요? 내가 집에 오면 편히 쉴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됐어요. 또 형은 우애를 해야 됩니다. 형은 항상 따뜻하게 동생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항상 우애해야 되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생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에게 공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의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모님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공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은 어때요? 당연하게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도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문화 속에서 저절로 싹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지는 게 바로 효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자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1,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효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효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효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책을 썼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명왕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효로 다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로 다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자가 법이라든가 정령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린 게 아니라 나라의 가장 어른이 지극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지극한 효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때요? 우리 군주가 저와 같이 효행을 지극하게 하는데 부모님께 효행을 지극하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당연히 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하들 가운데서 이 관리를 받는 백성들은 어때요? 당연히 효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자식이 효도하는 이러한 가정 내에서 성장한, 만약에 성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윗 어른을 보면 공경할 것이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해낼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나라의 관직에 나아가면 나라에 충성할 것이고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런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와 같이 인간이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효경의 체제가 바로 뭐냐면은 자식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 효경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윗 어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관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행해야 될 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효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효경을 공자께서 이와 같이 효경을 쓰시니까 그 책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달고 소를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맞게 효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수도 없이 많은, 흔히 학자들이 100명이 넘는 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학자들이 그 효경에다가 줄을 달고 소를 붙이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주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문장을,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효경은 주로 대부분의 문장이 증자라고 하는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효성이 지극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이 묻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당나라 때에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당현종 이야기합니다. 6대 왕인데 이 당현종이라고 하는 분은 효에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 현종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 효경 석대가 있습니다. 돌에다가 직접 거기에다가 소를 붙여서 군주가 소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예서체, 한나라 때 주로 쓰였던 글씨체인데 예서체라고 하는 그 글씨체로 그 비를 직접 써서 그거를 백성들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효경석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효경석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근데 이와 같이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모두가 이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효경석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효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효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행위의 명칭이지만 명칭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표범이 되는 표식이 되는 표지가 되는 그러한 행동 규범을 우리가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서 예문지에서 보면 효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늘의 항상됨이다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과 같아서 만물을 생기게 하고 기르게 하는 땅의 의로움과 같은 것이 효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을 저와 같이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효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재통이라고 하는 글에서 효를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효라고 하는 것은 흉하는 것이다. 저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축할 때 기를 축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축이라고 읽지 않고 흉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휴경한다. 저 휴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효성하면서요. 부모님께 우리가 때가 되면 늘 식사를 갖다 드리고 부모님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일정하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드리고 물론 이 일도 적은 일은 아니에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또 일정하게 용돈을 드리고 이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공경함이 없다면 어떤가요? 짐승을 기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모님께는 반드시 공경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러서 부모님께는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크기가 적든 크든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에서 보면은 저와 같이 휴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명에서는 효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좋아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효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하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들이 어때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이번에 우리 부모님께 내가 이번에 용돈이 좀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요즘 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텄어. 우리 엄마한테 좋은 핸드크림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핸드크림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실 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엄마 뭘 사다 드리면 가장 좋을까? 또 우리 엄마가 요즘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요즘 굉장히 직장에서 힘드신 것 같아. 돌아오실 때 보면 기운이 빠져 있어. 아버지에게 뭐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 자체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행복하고 저같이, 그래서 효는 좋아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잘한다고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저 효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순간에만 하고 한순간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양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자양분은 일정한 법칙을 갖는 게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효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 이게 아니라 아까 효라고 하는 건 감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효는 내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효도를 해야 내 자식이 효도를 하죠. 또 부모님이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만이 내 자식이 효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배려고 소통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즘 사회가 다 바쁩니다. 바쁜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또 부모님은 내 자식들하고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우리 부모님과 내가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아버지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 요즘 고민이 뭔지, 걱정이 뭔지, 이와 같이 소통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이고 배려고 소통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소통하기 위한 어떤가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내서 부모님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부모님과 아침에 어머니가 힘이 없으면 아침에 어머니 한번 포옹해서 엄마 오늘 건강하게 저 잘하고 올게요. 밝은 목소리로 이거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큰 물질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머니 한번 따뜻하게, 아버지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버지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큰 감흥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효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요? 마음을 내는 겁니다. 효는.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게 바로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도 늘 효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과 또 내 자식들과 내 형제와 내 가족들과 과연 얼마만큼 내가 소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삶이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가정이 우리 가족이 이와 같이 행복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별로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극복해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죠. 힘들 때 어깨를 같이 부비고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첫 강의를 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